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거인, 알파벳, 구글이죠. 이 구글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요, 코튜 매니지먼트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가 팬타스틱 4이라는 목록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기업 40개를 뽑은 건데 여기에 알파벳이 딱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이 목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알파벳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 기술 투자 흐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읽는다고 알려진 억만경자 펀드 매니저 필립 라폰트가 이끄는 곳인데 말이죠. 도대체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알파벳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요? 그러게요. 몇 달 만에 큰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이 왜 처음에는 이 유망주 목록에서 제외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결국 상위권으로 재평가받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 AI 시대의 알파벳이 가진 진짜 힘은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일단 처음 목록에서 알파벳이 빠졌다는 소식, 이거 꽤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알파벳인데. 특히 코튜가 이미 알파벳 주식을 꽤 많이 들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더 그렇죠. 왜 빠졌을까? 코튜가 명확하게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발표했던 자료들 속에서 꽤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아, 어떤 단서들이 있었나요? 코튜는 2022년부터 등장한 챗 GPT 같은 유료 AI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 서비스들의 엄청난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 초에는 추론 모델이라는 게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생성형 AI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봤어요. 네, 여기서 추론 모델이라는 건 AI가 단순히 정보를 학습하는 걸 넘어서서요.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훨씬 더 강해진 모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훨씬 똑똑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훨씬 더 똑똑해진다는 거죠. 코튜는 이런 강력한 AI 모델의 등장이 기존 검색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코튜가 제시한 데이터 중에 정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네네. 유료 챗 GPT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구글 페이지 뷰, 그러니까 구글 검색 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열어보는지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원래는 매년 4% 정도씩 늘어나던 페이지 뷰가 챗 GPT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8%나 감소했다는 거죠. 와, 8% 감소요? 네, 와, 8% 감소라니 이건 정말 구글 입장에선 식은땀 나는 소식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심장했던 건 챗 GPT 사용과 구글 검색량 감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수치로 보여준 게 코튜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전에는 그냥 추측만 있었던 건가요? 증언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특정 서비스, 그러니까 챗 GPT 가입자와 구글 사용량 변화를 직접 연결시킨 건 코튜의 분석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그런데 이 데이터만 보고 아, 구글 검색 끝났네 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첫째로 구글은 사용자들이 웹브라우저로 검색하기보다는 구글 검색 앱이나 다른 구글 앱 내 검색 기능을 쓰도록 계속 유도해 왔잖아요. 맞아요. 앱 사용을 권장했죠. 그러니까 코튜나 애플이 주로 본 웹페이지 검색량 통계만으로는 전체 구글 사용량을 다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앱 사용 데이터는 또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둘째로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구글 검색하면 맨 위에 AI가 요약해주는 AI 오버뷰 같은 기능이 뜨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답을 보여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더 똑똑해지고 효율적으로 변하면 사람들은 예전처럼 여러 페이지를 클릭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게 돼요. 아, 페이지 뷰는 줄어도 만족도는 그대로거나 높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즉 페이지 뷰 수가 줄어드는 게 반드시 구글 사용 만족도 하락이나 이탈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실제로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검색 사업에 큰 타격이 보이지는 않아요. 아, 실적은 괜찮았나요? 오히려 지난 2분기 구글 검색 매출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나 더 빠르게 성장했죠. 와, 12%나요? 대단하네요. 회사 측에서는 AI 기반 기능 덕분에 사용자들의 참여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코튜가 가졌던 우려는 어쩌면 특정 데이터, 예를 들어
그 웹페이지 뷰 감소라는 지표에 너무 집중했거나 아니면 AI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속도를 조금 성급하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장기적인 위협 가능성 자체를 무시할 순 없지만 단기적인 실적만 보면 아직 건재하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코튜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어요. 네, 그게 궁금해요. 알파벳이 다시 판타스틱 4립에 그것도 상위권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알파벳을 다시 보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함께 알파벳이 가진 본질적인 강점들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그동안 알파벳을 짓눌렀던 반독점 소송 관련 불확실성 있잖아요. 아, 그 소송이요. 네, 그게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이에요. 미국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연방 판사가 내놓은 시정 조치들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단 훨씬 가벼웠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서 크롬 웹브라우저 같은 핵심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거죠. 아, 그 소송 결과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군요. 규제 리스크라는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안심할 만한 소식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 가치 평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챗GPT 같은 경쟁 AI 챗봇들의 공세에 알파벳이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오, 어떻게 대응했는데요? 그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소셜캐피털 CEO로 유명한 차마스 팔리하피티아가 공유한 시밀러웹 데이터 분석을 보면요. 지난 1년 동안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니가 챗GPT를 상대로 상당한 수준의 트래픽 점유율을 빼앗아온 걸로 나타났어요. 오, 제미니가 선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군요. 네. 사실 챗GPT가 워낙 초반에 돌풍을 일으켜서 구글이 좀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우려가 많았죠. 그런데 점유율을 뺏어왔다니 이건 꽤 의미 있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건 구글 같은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아주 중요한 무기, 바로 배포 능력, 디스트리뷰션 파워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포 능력? 네. 알파벳은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 검색, 안드로이드, 크롬, 유튜브, 지메일, 구글 지도 등등 엄청나죠? 네. 10개 이상 쓰는 앱만 9개고 그중 6개는 사용자가 20억 명이 넘어요. 이런 막강한 사용자 기반을 활용해서 제미니 같은 새로운 AI 서비스를 기존 사용자들에게 아주 쉽게 노출시키고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안드로이드 폰에 AI 모드 같은 걸 추가하거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제미니를 쓸 수 있게 버튼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기존 사용자들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환경 안에 새로운 AI 기능을 실적 집어넣는 거죠. 아하. 그러면 사용자들은 굳이 챗GPT 같은 별도의 웹사이트나 앱을 찾아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구글의 AI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신생 AI 스타트업들이 따라하기 힘든 기존 강자들의 엄청난 이점이에요. 확실히 그 배포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무기네요. 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도 결국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가 관건이니까요. 물론 이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파괴적인 혁신이 등장하면 기존의 배포 능력만으로는 막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겠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알파벳이 제미니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 반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구글이 AI 경쟁에서 그냥 밀리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을 준 거죠. 세 번째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에는 엄청난 수혜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요? 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이게 다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로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요즘 AI 기업들 보면 다 클라우드 쓰죠. 그렇죠. 알파벳의 클라우드 붐은 구글 클라우드는 최근 분기에 전년 대비 30%가 넘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30%요? 와. 더 주목할 만한 건 수익성 개선인데요. 이전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던 클라우드 사업이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이익률 21%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AI 관련 기업들이 너도나도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거죠. AI가 검색 사업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에는 오히려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비교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는 아직 이익률 개선의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아,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즉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AI 시대의 인프라 전쟁에서 구글 클라우드가 확실한 승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바로 알파벳의 주가가 다른 AI 테마주들에 비해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이에요. 네, 그 밸류에이션 측면이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알파벳의 예상 PER은 현재 26배 미만 수준인데 이건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 평균과 비교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오히려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네, 다른 AI 관련 기업들 중에는 PER이 수백 배에 달하는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이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판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비교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는 아직 이익률 개선의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아,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즉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AI 시대의 인프라 전쟁에서 구글 클라우드가 확실한 승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 바로 알파벳의 주가가 다른 AI 테마주들에 비해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이에요. 네, 그 밸류에이션 측면이죠.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알파벳의 예상 PER은 현재 26배 미만 수준인데 이건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 평균과 비교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오히려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네, 다른 AI 관련 기업들 중에는 PER이 수백 배에 달하는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의 기초 체력이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판단이군요. 경쟁력을 입증하고 막강한 배포 능력을 보여줬으며 셋째, AI 붐 덕분에 클라우드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넷째,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추가 알파벳을 판타스틱 40 목록에 다시 포함시키고 그것도 상위권에 올린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재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알파벳에 대한 시선이 불과 몇 달 사이에 크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처음에는 AI가 구글의 핵심인 검색 사업을 위협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유망주 리스트에서 빠졌다가 이후 규제 문제가 해결되고 재미니 AI가 선방하고 클라우드 사업이 급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가 수준까지 다시 주목받으면서 결국 유망 투자처로 화려하게 복귀한 여정이었습니다. 네, 이 알파벳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나 투자 전망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AI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강점, 예를 들면 막대한 자본력이나 사용자 기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위기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맞아요. 꼭 새로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만이 AI 시대의 주인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기존 강자들이 어떻게 방어하고 또 반격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신이 기술 산업의 변화나 투자 전략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큰 그림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견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도 줍니다. 거대 플랫폼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사용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쩌면 알파벳의 진짜 AI 경쟁력은 단순히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AI 모델 자체를 만드는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인데요. 아,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오히려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이미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창, 지도, 이메일 같은 기존 서비스 안에 AI를 얼마나 매끄럽게 녹여내서 굳이 다른 경쟁 AI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 자체를 불편한 일로 느끼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가장 편리하고 익숙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자의 기존 작업 흐름, 워크플로우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대 플랫폼이 가진 궁극적인 힘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AI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네네. 그게 알파벳이 추구하는 방향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